제가 선생님의 그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시리즈 중에 이제 가장 쉽게 재밌게 읽은 대목이 바로 이 책의 2부에 실려있는 서양 명작 소설의 주체적 이해를 위해 톨스토이의 부활을 중심으로인데요. 오늘 톨스토이의 부활을 주체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 글에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그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 부활이 장기간에 걸쳐서 가장 많이 읽힌 작품 중에 하나로 꼽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톨스토이의 대표작이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레니나가 아니라 부활로 우리가 아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런 점 지적을 하셨고요. 그런 영향을 이제 가장 크게 준 사람이 춘원 이광수다. 그래서 춘원 이광수가 1931년에 쓴 글을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요. 그 부활 중 어느 대목이 가장 가슴을 치더냐 하면 마지막에 네플류도프가 공작과 그 밖의 사회적 지위를 모두 버리고 또 재산과 사모하여 뒤따르는 명문가 여성까지 모두 버리고서 오직 옛날의 애인 카츄샤를 따라서 눈이 푸실푸실 내리는 서백리아로 떠나가던 그 마당이 무어라 말할 수 없이 숭고하고 심각하며 엄숙한 맛에 놀라움을 깨달았다. 네플류도프의 그 순정적 사상과 행위, 그것은 인세에서 찾기 드문 아름다운 일의 한 가지다. 순정적이라는 거는 네, 뭔가 연정에 순하는, 그러니까 거기 희생하는다는 그 순자죠. 그러니까 정을 위해 막 순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순국한다든가 순직한다고 할 때 그 순자죠. 그 순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부활을 읽었지만 이거에서 뭐가 잘못됐지? 그거를 잘 몰랐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아니다. 주인공들이 시베리아로 떠나는 장면은 마지막이 아니라 총 3부 중에 2부의 끝에 나오고 네올리도프는 자기를 버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유형수들이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로 떠나는 날은 7월의 어느 무더운 날이었고 눈이 아닌 비가 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니 정말 그런가?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부활을 다시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날이 너무 뜨거워서 죄수들이 시베리아로 그 출발하는 기차역까지 이동하는 중에 일사병으로 5명이 죽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묘사가 나오는데 이광수는 왜 도대체 이런 글을 썼는지 주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해적판을 읽었기 때문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해적판을 읽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이광수가 일본말로 읽었을 것 같아요. 그 시대에. 그 시대에 되게 외국의 명작들은 우리 지식인들이 일본말로 번역을 읽잖아요. 일본 해적판을 읽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본에서 해적판 나올 이유가 없죠.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전쟁에는 이겼지만은 문화적으로는 러시아한테 졌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러일 전쟁 이후에 아주 러시아 문학이 대대적으로 소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로 치면 벌써 뭐 20, 30년 지난 시점인데 일본에서 해적판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일본말로 읽었을 텐데 모르겠어요. 어쩌다 그런 엉뚱한 착각을 했는지. 춘원도 아마 읽은 지가 오래된 데다가 그 사이에 이제 온갖 그 사회에 돌아다니고 있는 상투적인 선입관 같은 거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거기다가 이제 그 시기에 자신의 센티멘탈리즘 또 이상주의 그런 것하고 잘 부합이 돼서 결국 이런 착각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근데 이상한 게 이광수만 부활을 읽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그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던 많은 작가들이 러시아 문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뭐 러시아어를 배울 정도로 많이 좋아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지적한 사람이 없었나요? 모르겠어요. 난 그 당시에 문단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도 가장 많이 읽은 서양 소설이 죄와 벌하고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돌스토이의 부활, 하디의 테스, 그리고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이런 소설들일 거예요. 이게 각기 다르고 독특한 의미를 가진 소설인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가련 청순한 또는 가련 청순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죄와벌에서도 그 소냐라는 라스콜니코프의 애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죄와벌이 특별한 인기를 끌지 않았나 싶고, 부활에는 까추샤죠. 까추샤의 노래 같은 데서 상상하는 그런 까추샤. 테스도 그 잘 읽어보면은 테스라는 여자가 이거 만만한 여자가 아니에요. 살인다고 그러잖아, 자기가. 거기도 참 청순한 처녀가 희생되는 가련한 운명,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좁은 문도 보면은 그 앙드레지드가 알리스인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자를 해놓은 소설이에요. 그런 식의 그 믿음에 빠져가지고. 그러나 그게 참 애절한, 애틋한 얘기로 읽힐 소주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풍조가 춘원뿐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 지식인들 가운데 상당히 만연돼 있었고, 해방후까지도 우리 독서층에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그 부활평론이 소설의 시작부터 끝까지 부활 전체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톨스토이를 주체적으로 읽는 본격적인 평론이면서도 굉장히 쉽고 재밌게 돼 있어서 제가 잘 읽었는데, 재밌는 거는 그 부활의 줄거리를 네울루도프랑 카추샤가 시베리아 가서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는 독자들도 저를 만났다고 하셨는데, 저도 다시 책을 읽어보기 전에 그런 거 아니었어? 그렇게 생각이 날 정도로 정말 많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세한 줄거리나 이런 건 관심도 없고 그냥 인상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줄거리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부활은 톨스토이가 1899년에 출간한 장편 소설이고요. 주인공 네올리도 봉작이 젊은 시절에 자신의 고모집에서 양녀이자 하녀로 자란 이 카추샤와 하룻밤을 보낸 이후에 돈을 주고 관계를 끊어버렸는데요. 그때 카추샤가 18, 19살 그때였는데, 카추샤는 서로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임신을 한 거를 알게 돼서 이제 그 다음에 고모집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제 집을 나와서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매춘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한 8년 후에 술 취한 손님을 독살하고 돈을 훔쳤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바로 그 재판에 네올리도프가 이제 배심원으로 참석했다가 카추샤를 알아보는 극적인 장면이 초반에 나와서 소설 속으로 이렇게 훅 빨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카추샤 하면 통속적이고 심파적인 여주인공을 떠올리기 때문에 흔히 부활이 연애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두 주인공이 만나는 장면 자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봤자 그 장면이 재미도 없더라. 체호프가 그렇게 말했다고 인용을 하셨는데, 그래서 확실히 그 부활은 연애 소설이라기보다는 굉장한 사회 고발 소설이 아닌가. 특히 그 일부에서 재판관과 독자 모두 카추샤가 무죄라는 걸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받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내용이 재미있고 흥미로웠던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확실히 연애 소설이 아닌데 그 부분이 딱 이렇게 부각이 돼가지고 알려진 것도 어떤 대중적인 소재를 캐치하는 톨스토이의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재밌어요. 처음에 쓴 내용.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용을 했는데, 톨스토이에 관한 이야기를 끝맺을 겸 부활에 대한 몇 마디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을 나는 띄엄띄엄 읽은 게 아니라 단숨에 다 읽었죠. 아주 훌륭한 예술 작품입니다. 제일 재미없는 부분은 네홀리도프와 카추샤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흥미있는 인물들은 귀족들과 장군들, 늙은 귀족 부인들, 농민, 죄수, 간수들이고요. 나는 뾰트로와 파벨 감옥, 그 감옥 이름입니다. 이 지휘관이자 강신술에 심취한 장군 집에서의 장면을 읽으면서 그 장면이 어찌나 잘 됐는지 가슴이 맹렬히 두근거렸죠. 게다가 알약 의자의 고르차기나 공작 부인이라든가 페도시아의 남편인 농부는 또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농부는 자기 어머니가 꽤 많은 인물이라고 말하는데 톨스토이야말로 그렇습니다. 그의 패는 정말 교묘하죠. 이 소설에는 끝이 없습니다. 결말이라고 지어놓은 것은 결말이라 보기는 힘들죠. 실제로 톨스토이가 제대로 성공한 부분은 그 말하는 그 사회 고발이라든가 그 당시 현실 묘사인 건 맞아요. 그러나 카추샤와 네플류도프의 관계가 성공적으로 작품화되지 못했다는 건 맞지만은, 그걸 제껴놓고 또 나머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아니겠죠. 아마 차곡도 뭐 그런 취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우선 일부에서 그 회상을 통해서 옛날 가츠샤와 네훌도프가 두 번째 만났을 때 사랑을 하죠. 그런 게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네. 예, 아름답고 이제 독자의 기대를 부풀게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츠샤를 8년 후인가 다시 알게 돼가지고 네훌도프가 자기 반성을 하면서 참여를 하고 따라가서 결혼까지 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그건 정말 그건 좀 너무 낭만적이고 현실성이 없는 거기다가 돌스토이라는 사람이 그런 그 센티멘털한 거기에 휘둘릴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만히 읽어보면은 네훌도프가 사실은 가츠샤하고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게 네. 여기저기 드러나요. 네. 그런데 가츠샤는 사실은 네훌도프를 다시 사랑하게 돼가지고 저 사람이 하고 결혼하자 그런다는 걸 내가 덜컥 받았다가는 우리 둘이 다 불행해질 뿐이다. 자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고서 헤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 다른 사람, 다른 죄수는 가츠샤를 진심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둘은 결합하면 아마 잘 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잘 됐는데, 이 네훌도프는 그런 경우에 내가 반성한답시고 가츠샤와 결혼을 하겠다는 건 그건 또 하나의 망상이다. 이런 걸 깨닫고 더 깊이 반성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가츠샤는 오히려 처음에 네훌도프가 당신 따라서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잖아요. 네. 요즘 말로 하면 2차 가해다 그거는. 당신이 무슨 양심의 가책을 면하려고 그런 식으로 나한테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냐고 화를 내는데, 네훌도프는 끝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건 사실이지만은 가츠샤와 네훌도프의 관계가 역시 소설의 중심에 있는 건 틀림이 없고요. 그 이야기 자체는 성공적으로 처리 못했지만은 그 과정에 체홉이 칭찬하는 돌스토이의 정말 그 꽤 많은 노인네의 기량이 한껏 발휘돼 가지고 부활이 정말 훌륭한 예술 작품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네훌도프가 결혼을 하겠다는 좀 그런 생각으로 유형지까지 쫓아오는 훌륭한 행동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사랑이 다시 생겨나서 결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위대한 희생을 한번 해보겠다. 좀 죄책감도 덜고 여기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그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위해서 또 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었다. 신을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숭고한 희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네훌도프의 경우에 부활 미수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많이 웃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네훌도프는 처음부터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결혼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숭고한 희생을 하겠다고 했고, 그렇다면은 그런 결혼이 불행하게 끝날 거라는 거는 카츄샤도 알고 모두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이제 카츄샤를 마지막 면회를 할 때 나는 살고 싶다, 아이를 갖고 싶고 가정을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는 좀 꼴보기 싫었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 부류의 어느 귀족 집안에 초대받아가지고 거기 단란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참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나죠. 그런 걸 돌스토이가 참 가차없이 집어내는 게 돌스토이의 위대한 면이죠. 근데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쩔 수 근데 없고. 그렇다고 또 네훌도프가 완전한 미선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성하고 뭘 하겠다는 그것도 진정이고, 또 가츠샤를 저렇게 멋대로 재판해가지고 유죄로 몰아가지고 시베리아까지 유형 보낸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나중에 공작이니까 네훌도프가 자기가 이제 연줄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줄을 이용해가지고 가츠샤를 사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마리에트인가 뭐 하는 부인이 그러죠. 그래가지고 하니까 당장에 또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훌도프가 더 분노하는 거지. 야, 이놈은 나랑 정말 썩었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돌스토이가 그걸 암시하는데, 이 여자가 네훌도프가 잘생기고 하는 거니까 가츠샤를 풀어주고 이 남자하고 또 뭐 한번 정사라도 벌여볼까 하는 그런 계산도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돌스토이도 예리하고 또 네훌도프도 그런 분노나 이런 거는
그 진정성이 있어요. 네. 예, 그런 점이 있는데 헐드퍼의 완전한 부활은 못 미쳤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게 선생님께서는 부활에 못 미쳤고 부활 미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독교적인 의미의 부활은 원래 새로운 삶을 새로운 몸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좁은 의미의 부활에는 맞는 게 아닌가. 뭐 갱생은 하는 셈이죠. 네. 헐드퍼도. 그러나 그걸 부활이라 그러면 좀 과하고 그래서 뭐 아무나 보고 당신 부활 미수했다 하는 거는 그건 적당치 않지만은 톨스토이가 먼저 부활 얘기를 꺼냈으니까 네. 내가 거기 이제 부활 미수라는 그래서 제목도 부활이고. 예, 네. 그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옛날 얘기를 우리 보현 작가님이 묻지도 않은 옛날 얘기를 1982년에 이 글이 나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1980년에 학교에 복직하면서 주체적인 영문학 연구를 좀 해보겠다. 그런 결심을 했고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영국의 명작 소설들을 좀 자세하게 소개하고 평하겠다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소설 테스의 현저성이라고 나중에 평론집의 제5집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일. 거기에 이제 제2부의 테스론이 있고 또 폭풍의 언덕론도 있고 하여간 꽤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자세하게 되도록 재미있게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소개하면서도 어느 정도 연구 조사 작업도 네, 하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 시도를 했는데 부활 이 이야기를 한 거는 내가 구두 발표한 거는 테스보다 앞섰어요. 그런 소설 테스의 현재성이라는 글이 82년에 먼저 나오고 후반기에 아마 이 글이 나왔을 텐데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의 전신이 정법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정법회가 처음 결성이 되고 최초의 연수회를 했어요. 수안부에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때 홍성우 변호사가 간사를 했어요. 그래서 홍성우 변호사가 날 보고 와서 변호사들 위해서 좀 교양이 될 얘기를 해달라. 그때 노무현 변호사도 왔는데 내 기억에 남는 거는 빨간 스포츠카를 몰고 왔어요. 누가요? 노무현 씨가 81년이었을 거예요. 그 수안부 모임이. 빨간 스포츠카를 몰고 와가지고 발언을 하는데 발언은 또 굉장히 격정적이에요. 내가 그때 이제 생각을 하기를 야, 이 변호사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뭐가 없을까 하다가 부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부활 얘기를 그때 했고 이듬해 글로 정리해서 낸 건데 그때 부활 미수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때 내 아내도 같이 갔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쉽게 쓰셨어요. 제일 네. 쉽게 쓰신 것 같아요. 네, 나는 내 글이 어렵다는 중상모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좀 알아주는 분이 계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서양 명작 소설의 주체적 이해를 위해 이 글의 맨 첫 줄에 문학 비평이란 결국 문학 작품을 두고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대화 일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요. 유튜브 시청자들께서도 부활이라는 작품을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과 함께 문학 비평을 예, 같이 참여하신 그런 기회가 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나와도 될까요? 예, 예. 지금 그 말이 나온 김에 얘기인데 대개 이제 나오시게 된 분들은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네. 사실은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나오고 싶다는 의사표명이 있어가지고 이게 성사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이제 기획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우리하고 직접 연이 안 닿은 분들도 야 나도 백낙청 TV에 한번 나가고 싶다 하면은 우리 기획위원들한테 한번 연락을 하셔가지고 자리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낙청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